자, 안녕하세요. 국어 페이스메이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라는 과목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김민준이고요. 자, 현재 대성마을맥에서 인강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는 모두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국어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거든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듣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 또 국어에 대해서 안내하기에 최적인 질문들을 6가지 정도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선생님이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국어 학습 방향을 조금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어떻게 달라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는요, 아마도 국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다르다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어에서 수능과 내신은 다른 과목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선생님이 수업 진행한 내용을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면서 학습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플러스합니다. 자, 변별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시지 않은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학습한 내용과 연계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수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능형이든 암기형이든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이든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과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성실한가를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수능은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내가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고 내가 처음 본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텍스트, 문학과 독서의 텍스트를 내가 읽은 뒤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능은요,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독해, 사실적 정보를 받아들인 뒤에 사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이요, 전혀 달라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내신과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내신 때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심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능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조금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계속 자극시키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성격은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예비고1입니다. 내신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라면 아마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성적은 항상 내신이잖아요. 그런데 1학년에서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조금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문학과 문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은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아주 짤막하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동별곡, 상충곡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에요. 얘네들은 고전시가고요. 그래서 고어로 조금 쓰여 있으면서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우리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정철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굉장히 깁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로 11페이지에서 길게는 많게는 13페이지까지 쓰여 있는 시가예요. 시작품이에요. 그런데 고전시가다 보니까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상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표현법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습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동별곡이거든요. 선생님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관동별곡 수업할 때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선시대로 갑니다.
왜냐면 정철 죽이고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으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학습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학습해두고 입학을 한다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관동별곡, 그리고 교과서마다 관동별곡 대신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상춘곡은 조금 짧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전시가기 때문에 미리 한 벌 봐두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에서요,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 자, 얘네는 현대 문법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까탈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의문 변동에는 실제로 품사 단위의 개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습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학습해 두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 중3 때 학교마다 다루는 학교도 있고 다루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문법 요소가 어떤 거냐면 시간 표현이라든지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문법 영역이고요. 자, 요 문법 영역, 이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1등급을 가르는 주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은 중세국어예요. 우리 1학년 교과서에는 중세국어가 반드시 모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세종어제 후민정음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형태소별로 다 분석해서 의문 단위, 품사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에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었는지 문법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수업할 때요, 관동별곡하고 함께 항상 타임머신 생기면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 죽이고 와요? 세종대왕 죽이고 온다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학년 내신에서 4대 난제라고 부르는 게 우리 관동별곡하고요, 의문변동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중세국어까지 이렇게 4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내가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맞겠다 라고 한다면, 자, 요 4가지는 미리 학습을 해두고 입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국어에 조금 더 좋은 성적 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예비고1입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국어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면 일단 수능 국어의 과목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능 국어는요,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독서가 출제됩니다. 자, 문학과 독서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다 시험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문학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 수필까지 합쳐서 17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에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서론이라고 하는 독서에 대한 이론을 반영해서 지문을 쓰고, 자, 그 지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독서론 지문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영역에 해당하는 지문을 3지문 정도 출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공통인 수능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니? 그리고 연설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니? 등등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험이고요. 자, 작문이라는 건 글쓰기예요. 글 쓰는 거 여러 가지잖아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도 있고, 또는 설명하는 글쓰기도 있고, 주장하는 글쓰기도 있고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문제.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체라는 과목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든다면 종이 매체에서 글로 쓸 때와 인터넷 매체, 전자 매체에서 글로 쓸 때 분명히 그 표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목이 바로 매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각각 11문제씩 출제되게 되고요. 자, 선택에 따라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를 풀면서 총 45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무엇부터 학습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공통 과목인 문학하고 독서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 그리고 글 쓰는 방식이라서 우리한테 조금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론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지금 현재는 급하지 않은 과목이고요.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언어는 꼼꼼하게 학습해야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서 꼼꼼하게 미리미리 학습해 두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1학년 내신에서 4대 난제 중에 3가지가 문법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내가 무언가 수능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3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문학, 두 번째 독서, 세 번째 문법 정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째 질문입니다. 문학은 무조건 작품을 외우면서 공부하면 되나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라고 하면 문학을 많이 떠올리고요. 문학을 공부했던 방법을 떠올리면 거의 다 선생님이 수업해 주신 거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작품 그냥 외워버리면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런데요. 선생님의 답은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을 암기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수능에서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 전체,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 연구진 조교들을 시켜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을 다 세보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11종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 있는 문학작품의 수가 1047개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때 문학작품 몇 개씩 공부했어요? 많이 공부해야 5개? 조금 더 많이 내는 학교는 10개 정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1047작품을 내신 공부하듯이 한 땀 한 땀 다 암기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이것을 다 암기해서 마스터했다고 쳐도 실제 수능이 얘네가 나오느냐, 실제 올해 2024년도에 대학을 간 선배들의 수능 시험에서 교과서에서 문학작품은 단 한 작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수능을 치르게 될 때 문학작품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통해서는 문학에서 좋은 성취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고3 때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교재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치르는 그 해의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미리 이것들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낯선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자, 낯선 작품,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대해서 내가 이 작품의 필수 분석 요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분석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인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문학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중학교 3년 동안 사실은 문학 공부를 조금씩 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개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문학 개념을 싹 정리해야 됩니다. 시, 소설, 수필, 극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딱 알고 이 개념이 선택지, 문제의 선택지에 반영되었을 때 아,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문학이라는 갈래는요, 예술이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감상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선택지 5개 중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오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물음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 주관적인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선택지 안에 문학 개념을 계속 녹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이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해내야 선택지를 판단할 때 정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개념을 알고 있어야 두 번째, 즉각적 작품 분석력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작품을 읽어갈 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분석도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즉각적인 작품을 분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개념도 필요하고 또 자, 시, 소설, 수필, 극마다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파악해내는 것, 요 능력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작품을 분석해냈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하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문제의 유형을 학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묻는지 알고 그에 따라 작품을 읽어줘야지만 정확하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학 개념 명확하게 한 벌 정리한다. 그리고 갈래마다 즉각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 소설, 수필, 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단하게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석을 주되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능력치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이 필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서, 비문학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문학이 어렵니? 독서가 어렵니? 라고 하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독서가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독서거든요. 그런데 알려주는 것이 쉽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알아듣거든요. 설명문이니까. 그리고 논설이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친숙하게 제재를 익혀두지 않으면 독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냐?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 능력치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 독서력이라고 하는 거. 독서력은요, 자, 영역과 무관하게, 아까 영역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거기에 플러스 독서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우리 영역과 무관하게 글의 유형에 맞게 글을 읽고 장악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수능 지문들을 쭉 뽑아놓고, 자, 이것들의 공통된 구조가 없을까? 글의 유형이 없을까? 라고 분류해봤더니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을 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 우리 제재의 성격과 무관하게, 화제의 성격과 무관하게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읽고 뒤에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구조를 익히면서 글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글 전체의 형태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치를 먼저 익히는 것이 관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글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한 뒤에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대상에 대한 제시, 정의, 예시의 방식으로 쓰였다라는 구조. 이 구조를 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자,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문제에서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 글에 숨겨진 부분을 내가 찾아내는 추론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을 할 때는요, 지속적으로 친구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 자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그 뒤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배경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 자,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제재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제재 친숙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내가 아는 개념이나 아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놓는 것은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시간도 줄여주고 정확도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주 쉬운 개념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찬찬히 배경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개념들이 또는 어떤 상황들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하위 개념부터 쭉 계속 한 벌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6번째. 수능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는데요. 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조금 결정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미리 안내하는데 이 선택 과목은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화법과 작문 문제도 조금 풀어보시고 언어와 매체도 풀어본 뒤에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선생님은 지금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조금은 불리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화법, 작문을 다루기 때문에 화법의 대본이라든지 작문의 원고가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요. 반면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자, 난이도는 낮습니다. 자, 반면에 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은요, 자, 문제를 풀 때 시간은 짧습니다. 특히나 자, 우리 언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문이 출제되면 한 지문 정도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의 시간은 짧게 걸립니다. 반면에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문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화법과 작문은요, 공부할 때는 조금 수월해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 수능을 치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언어와 매체는요, 공부할 때는 조금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히만 학습을 했다면 수능을 치를 때는 인지적 부담도 낮춰줘요. 그래서 수능을 치를 때 당시에는 조금은 부담을 낮게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더 선택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각각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어요. 자,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편차를 반영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쉬우면 당연히 편차는 조금밖에 안 벌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조금 낮고요. 언어와 매체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편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자, 요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가 100점을 맞았을 때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가 100점을 맞았을 때,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가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 수능, 해마다 치러지는 수능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4학년도에 대학을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화법과 작문은 표준 점수 100점 맞은 친구의 표준 점수가 146점이었고요. 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15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4점이라는 점수가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4점이라는 점수가 별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쉬운 과목의 문제수를 친다면 두세 문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제 학교가 바뀔 수도 있어요. 대학교가.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해서 선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충분히 풀어보고 내가 스스로 학습해 본 뒤에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대를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에 대한 궁금점을 조금 해결한 것 같아요. 자, 요 6가지 질문으로 선생님이 국어학습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쌤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모르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비예요. 굉장히 큰 나비 중에 하나고요.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모르포라는 단어가 모르폴시스라고 하는 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나비에서 버터플라이에서 버러라는 단어가 보다 낫다라는 의미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은 더 변신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었으면 이라는 바람을 담아서 자, 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도요,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비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자, 잘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자, 김민준이었습니다.